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데다 가계부채 확대 우려도 작용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님 어서 오세요. 사실 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도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그런데 동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 있었던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 가운데 이번 오늘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한 8대 2 정도로 동결이 우세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아니다. 한 6대 4 정도로 예. 이제 이 동결 전망이 좀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열 총재는 이구동성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망을 낮춰도 이건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왔고요. 오늘 뭐 통화정책회의 금융통화위원회 7명 가운데 인상하자라는 의견이 2명,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왔습니다. 네. 한 명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지금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죠. IMF는 3%에 달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만 피해를 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도 부메랑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는 이 블랙, 이 튜스데이, 웬스데이가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외면하지 못했다. 특히나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 유가도 좋지 않고요. 환율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이 삼중고가 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국은행이 외면하지 못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게 큰 문제지만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심리 분명히 작용이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100m 몇 초에 끊으셨어요? 10초 훨씬 많이 넘긴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7초 때 끊어서 남자 애들하고 하면 네. 가장 꼴찌고요. 네. 여학생들이랑 하면 엇비슷했습니다. 네. 이런 흑역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m를 정말 전력껏, 젖먹던 힘까지 최고로 달려서 낼 수 있는 성적표가 어느 정도냐.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2% 후반입니다. 2.7에서 2.8%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지금 경제적인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잘 벌어주던 이 제조업들이 하나둘씩 또 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총재를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야 라고 이때 원인 제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금리 인상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부 자본 유출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좋았지만 그러나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7%대로 당초 저는 한 2.8% 정도로 낮출 것을 예상을 네. 했는데 더 많이 그러네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엔 금리를 낮추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건 자기 모순이다라는 이 지적 때문에 한은의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은 동결하면서도 다음 달로 2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00조 원의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도 지금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인상이 되면 가계부채 위험성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인상되기 전에 금리 많이 올랐어요. 네. 은행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건 뭐 예적금일 수도 있고요. 은행채를 발행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장 조달 금리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 번 금리를 인상을 했고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연속, 12개월 가까이 이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해서 최고 0.3에서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은 가계부채 1,500조 총량도 문제지만 여기 대부분 한 6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할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주면서 1억 원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120에서 130%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30-40% 이상 폭락하기 전까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융 취약계층, 특히나 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저신용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 노인들, 청년층이거든요. 그게 지금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금리입니다. 햇살론과 같이 이제 생계비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는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뭐 새희망 홀씨라든가 이 연체를 보게 되면 지난 2016년 말만 하더라도 2%대에 그쳤던 것들이 지난 7월 말 기준 8%로 치솟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런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전환,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좀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은행별로 이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장에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이제 규제가 강하다, 엄격하다라는 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자, 그동안은 주택대출 받으러 가면 당신 주택 가격이 이 정도니까 당신 소득 능력분에서 주택대출에 대해서 주택 한 부분을 받다면 지금은 당신 뒤적여 보니까 주택대출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금융도 남아있네. 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당신의 연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걸 이달 말부터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3월부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은행은 대충 한 100% 수준에서 만에 하나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간 4천만 원까지만 적용해왔다라는 건데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70% 내진 뭐 낮추겠다, 90%까지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 전체적인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출 총액을 7% 넘게 초과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은행의 경우엔 일부 이게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규제, DSR 규제를 이제 70% 수준까지 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들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동전의 양면처럼 대출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되는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금융당국이 이 대출 조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